인생은 초콜릿 상자 같아. 무엇이 나올지 전혀 알 수 없으니까. 인생을 앞질러 갈 필요 없다. 앞으로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미리 아는 것도 재미없다. 달콤하든 쓰디쓰든 언젠가는 먹어야 하는 초콜릿이니까. 겸허히 받아들이며 뚜벅뚜벅 걸어가련다. 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드라마 감독으로 13년을 살고 조연출까지 포함하면 40편이 넘는 작품을 한 최윤석 감독의 에세이입니다. 제목은 당신이 있어 참 좋다. 펴낸 곳은 포레스트 북스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책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곳곳에 등장해요. 드라마 감독이니까 누구나 알만한 유명인부터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거리 위의 사람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나 상처받고 위로받으면서 저자는 조금씩 성장했다고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그랬어요. 결국 인생은 사람인 건가? 과학적으로 보자면 곁에 사람이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았던 과거, 그 시절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우리 DNA에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행복에 관한 호르몬이 잘 생성된다는 거, 그거는 알겠어요. 이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생존에 무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힘을 합쳐서 사자랑 싸워야 할 일도 없고, 뭉쳐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요. 너 없이는 못 살겠다 해서 이제는 너 때문에 못 살겠다가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람인가? 아직은 그 과거의 DNA에서 벗어날 만큼 충분한 시간이 지나간 건 아닌 건가? 혹시 그게 아니라면 아이고 과학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시간이 아무리 더 흘러도 우리는 결국 사람한테서 사랑받고 상처받고 또 위로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인가? 그렇게 만들어진 건가?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스쳤습니다. 이 책에는 18편의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드라마 감독님이시니까 너무 당연하게도 다 재미있습니다. 딱 하나의 단점을 꼽자면 이게 18편이 아니라 30편을 쓰셨어야지요. 어떡하죠? 이 중에서 꼭 3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지켜야 되는 그 낭독의 분량은 보통 이제 10% 내외로 해야 되는 그 룰이 있습니다. 제가 산수를 무척 잘 못하기는 해도 딱 봐도 18편에서 3편이면 10%가 당연히 넘는 계산이 맞죠? 그냥 3개 올리고 나서 제가 산수를 너무 못해서 그랬다고 하면 좀 덜 혼날까요? 어떡하지? 나무님들, 제가 읽어드린 그 책의 내용이 좋으면 책들 구매하시는 거 맞죠? 본인들이 읽거나, 아니면 선물할 때 책만큼 좋은 선물이 어딨어요. 꼭 그래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작가들이 있어야 출판사가 살고요. 출판사가 있어야 또 책을 소개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변한데도 책 없는 세상이 상상이 되십니까? 자, 그러면 자작나무 약국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아빠의 영화
인생에서 제일 처음 본 영화가 뭔지 모르겠지만 가장 충격적으로 본 영화는 확실히 기억난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주라기 공원이었다. 영화 광이었던 아빠는 매번 형과 나를 데리고 고속버스 터미널에 있는 극장에서 영화를 보여주셨다. 그때 우리 집은 자가용이 없었기에 버스를 타고 30분이나 가야 했다. 동네에도 극장들이 꽤 있었는데 왜 거기까지 가야 하는지 어린 나이에 이해가 안 되었지만 아빠는 그 극장만 고집하셨다. 스크린도 사운드도 최신식이라 남다르다고 하셨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암튼 그날도 구름대처럼 몰려든 관객들 사이에서 우리 3부자는 영화를 봤다. 좌석이 매진되어서 계단에 앉아서 봤다. 영화 속에서 공룡이 처음 등장할 때의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주인공들이 사파리 트럭 같은 걸 타고 넓은 평원을 지나가다 무슨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리자 엄청나게 큰 초식 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나무 위에서 잎사귀를 뜯었고 저 멀리 호숫가에는 다양한 공룡들이 한가로이 공간을 누비고 있었다. 세상에, 정말 살아있잖아. 그걸 보고 전율이 일었다. 정말 마법이었다. 화석으로만 보던 공룡이 저렇게 살아 움직이다니. 눈을 동그랗게 뜬 채 감탄사만 내뱉었다. 영화를 보고 집에 오는 길에 형과 나는 내내 영화 이야기만 했다. 공룡 중에 누가 힘이 더 세냐, 누가 제일 싸움 잘하냐 그런 논쟁이었다. 결론이 안 날 때에는 아빠한테 물어봤는데 그럴 때마다 아빠는 답 없이 미소만 지으셨다. 아빠는 늘 그런 식이었다. 필요할 때만 빼고는 말이 거의 없으셨다. 버스에서 내려 집에 오는 길 나는 아빠에게 물었다. 아빠, 그럼 공룡은 이제 없는 거야? 영화처럼 부활시키면 되잖아. 이 바보야, 영화니까 가능한 거지. 옆에서 까까머리 형이 대신 답했다. 시무룩해졌다. 초식 공룡이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영화의 감흥이 식는 느낌이었다. 그런 날 보던 아빠는 자리에 앉으시더니 나보고 아빠 위에 올라타라 하셨다. 갑작스러웠지만 발이 아팠던 나는 옳다구나 어깨에 올라탔다. 불과 1m 위였지만 세상이 달라 보였다. 거리를 밝히는 등불이 흔들려서 그런지 피부에 와닿는 공기마저 다르게 느껴졌다. 그렇게 목마를 탄 채 얼마를 걸었을까? 아빠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뒤를 보라 하셨다. 윤서가, 저거 봐. 아직도 공룡이 살아있는데? 정말이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우리의 그림자가 꼭 브라키오사우루스 같은 모습 같았다. 기분이 좋아진 나는 뿌뿌하고 공룡 소리를 내었다. 형은 그런 날 보더니 질 수 없다는 듯 티라노사우루스 흉내로 나를 위협했다. 그렇게 우리 삼부자는 어둑해진 밤거리를 주라기 시대로 돌려놓으며 엄마가 차려놓은 저녁을 향해 네 발로 걸어갔다. 그때 느꼈다. 꿈꾸기도 전에 이미 내 꿈은 결정되었다는 걸. 아빠는 내 꿈을 전폭 지원해 주셨다. 미술을 전공하셨기에 그림 그리는 법을 알려주셨고 셰익스피어, 찰스 디킨스, 알렉상드르 듀마의 소설책을 사주셨다. 아바와 나나 무스쿠리의 음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축구를 볼 때는 엉덩이를 들썩여야 제맛이라는 걸 알게 해준 것도 아빠였다. 찰리 채플린의 광팬이었던 아빠 덕에 집에는 채플린이 만든 모든 영화가 다 있었다. 모던 타임즈, 황금광 시대, 위대한 독재자, 시티라이트 등등. 그의 영화를 보면서 나의 꿈은 조금씩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운 좋게도 나는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 영화 감독 대신 드라마 PD라는 다소 안정적인 직업을 택했지만 처음 방송국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아빠는 야윈 몸으로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날 꼭 끌어안으셨다. 고생했다 윤서가. 다 아빠 덕분이에요.
내 머리칼을 쓸어 넘기던 아빠. 그날만큼은 아빠의 깊게 팬 보루물이 보조개처럼 느껴졌다. 당시 아빠는 백혈병으로 투병 중이셨다. 6년 넘게 지속된 항암 치료와 통원, 그리고 기약 없는 입원의 무한 반복 속에 아빠도 가족도 모두 지쳐만 갔다. 촬영이 없는 날에는 서울대병원에 아빠를 돌보며 의자를 3개씩 붙여놓고 잠을 자야 했다. 아빠에게는 곧 괜찮아질 거라고 위로했지만 정작 나는 괜찮지 않았다. 너무너무 힘들었고 피곤했다. 남들처럼 데이트도 하고 싶고 여행도 다니고 싶었다. 지금 우리 아들 드라마 할 시간이네. 채널 좀 돌려봐요. 아빠는 내가 만든 드라마는 꼭 보셨다.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에게 저 드라마 우리 아들이 찍은 거라고 자랑하셨다. 아빠, 제가 찍은 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조연출이에요. 조연출이 어때서 언젠가는 너도 연출할 거잖아. 그런 아빠의 관심이 부담스러웠다. 회사 일을 묻고 또 이성관계를 묻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늘 궁금해하셨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소설이나 시나리오는 안 쓰냐? 글쎄요, 시간이 없네요. 나는 건조한 목소리로 답했다. 나는 네 글이 좋은데.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셨다. 어느 날 아빠는 내게 다이어리를 하나 구해달라고 하셨다. 지루한 병원 생활이니 뭐라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이유도 묻지 않고 사다 드렸다. 그 후로 아빠는 매일매일 뭔가를 쓰셨다. 일기라도 쓰시나 생각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자 아빠는 내게 다이어리를 건네셨다. 이게 뭐예요? 혹시 이야기가 필요할까봐. 아빠는 수줍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얼마나 열심히 쓰셨는지 다이어리 전체에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나는 열심히 읽었다. 아빠가 쓴 건 역사소설이었는데 이야기 자체는 흥미로웠지만 전체적으로 좀 올드했다. 어떠니? 아빠, 정말 고생하셨고 좋은데요. 요즘 트렌드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서. 드라마 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했다.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것만큼 잔인한 건 없으니까. 아, 그러니? 그냥 혹시나 해서. 아빠는 담담하게 말씀하시곤 내 어깨를 툭툭 치시더니 옆으로 돌아 누우셨다. 나는 다이어리를 다시 아빠의 서랍에 넣어두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아빠는 돌아가셨다. 의사는 늘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지만 한순간도 그 말을 실감하지 못했기에 아빠의 빈자리는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면서도 발작처럼 눈물이 터져나왔다. 이제 곧 태어날 손녀를 안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엄마랑 찍은 사진은 많은데 아빠랑 찍은 사진은 거의 없어서. 내가 연출한 드라마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절대 그럴 수 없어서 가슴이 메어왔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이제 7살이 된 딸이 나를 반긴다. 현관 번호키를 누르자마자 어떻게 알았는지 아이는 현관으로 뛰어온다. 장난꾸러기에다가 겁도 많은 게 딱 나를 빼다 박았다. 가끔 딸의 얼굴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거울을 보는 느낌이 들 정도다. 왜 이렇게 늦었어? 아, 아빠 회의하느라. 먹을 거 안 사왔어? 졸음껌이라도 먹을래? 오늘 내가 어린이집에서 쓴 시 보여줄까? 딸과의 대화는 늘 이런 식이다. 둘 다 서로 자기 이야기만 하는데 어떻게든 이야기는 통한다. 게다가 이야기의 끝은 한결같다. 아빠 안아줘. 아, 아빠 피곤한데. 내 대답 따위는 상관없다는 듯 딸은 내 몸을 정글짐 삼아 기어오른다. 온종일 일하느라 녹초가 된 상태지만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게 된다.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점점 무거워져서 조만간 내 머리를 호빵맨으로 갈아 끼워야 할 것 같다. 그렇게 딸을 목말 태우고 집안 이곳저곳 혹은 동네 한 바퀴를 돌다 보면 어린 시절 생각이 많이 난다. 아빠도 나 알아봤을 때 이런 기분이었을까? 어렸을 때 나는 귀가 많이 아팠다. 귀에서 계속 진물음이 나서 도통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럴 때마다 아빠는 우는 날 없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다. 아빠의 등에는 센서가 있는 것 같았다. 여름에는 시원했고 겨울에는 따뜻했으니까. 한없이 넓은 등판에 볼을 비비고 아빠의 체온을 느끼곤 했다. 아빠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울고 높는 박달재, 신라의 달밤이 아빠의 애창곡이었다. 구성진 아빠의 목소리, 흥겨운 발걸음 박자에 맞춰 신선한 밤 공기를 들이마시다 보면 내 울음은 점차 잦아들었다. 나는 아빠와는 달리 트로트 대신 동요나 발라드를 부른다. 에델바이스, 섬지박이, 성시경의 두 사람이 주로 부르는 노래다. 음치라 혹여 누가 들을까봐 소곤소곤 부르지만 그래도 딸은 제법 잘 들어준다. 신청곡을 말할 때도 있고 자기가 아는 노래가 나오면 같이 합창하기도 한다. 그렇게 몇 곡을 부르다 보면 딸은 등에 업혀 새록새록 잠이 들곤 한다. 무겁지만 하나도 무겁지 않다. 팔이 떨어질 것 같지만 하나도 아프지 않다. 이런 마음이었겠지. 멈춰서서 밤하늘을 바라본다. 밤하늘을 보고 있으면 아빠와 통하는 느낌이 든다. 건강할 때의 아빠 모습을 그려야 할지, 투병 중이실 때의 아빠를 그려야 할지 순간 헷갈린다. 그때 내가 내뱉은 목소리가 머릿속에 재생된다. 아빠, 요즘 트렌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서. 건조한 내 목소리, 그리고 날 쳐다보는 아빠의 씁쓸한 눈빛, 옆으로 돌아 눕는 아빠의 모습. 이제 당신의 높이가 되니 당신의 마음이 보인다. 우리 딸이 내게 그렇듯 나는 당신의 희망이고 당신의 걸음이었구나. 그때 왜 나는 그 마음을 미처 몰랐을까? 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그저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을 텐데. 죄송해요. 그때 좀 더 따뜻하게 말씀 못 드려서. 뒤늦은 후회 때문일까? 사무치게 그리워진다. 아빠는 여기 없지만 그래도 나는 아빠를 느낄 수 있다. 찰리 채플린의 무성 영화를 닮은 아빠는 여전히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날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을 조금 멀리 있을 뿐이다. 조금 높이 있을 뿐이다. 내가 볼 수 없지만 내 목소리는 닿는 거리에서 가로등 불빛 때문에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보인다. 잠든 딸을 업은 내 그림자다. 25년 전 그때와 많이 닮아 있다. 아빠 말이 맞네요. 아직도 공룡이 살아있어요. 당신 목소리를 닮은 나는 혼자 조용히 읊조려 본다. 외로움의 끝자락에서 만난 엉클 조지프. 어학연수로 토론토에 갔을 때의 일이다. 그때 내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밖에 없었다. 어떻게 하면 영어를 빨리 익힐까? 먼저 다녀간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외에서 한국인들과 어울려 다니면 영어가 하나도 늘지 않은 채 돌아온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독하게 마음먹었다. 홈스테이도 캐나다 사람이 운영하는 집을 택했고 어학원도 한국인들 없는 곳을 골랐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괜찮았다. 이국적인 풍경 속 수많은 인종이 섞인 곳에 살았기에 하루하루가 여행하러 온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3개월 정도 흘렀을까.
갑자기 가슴속에 슬픔이 사무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이유는 향수병이었다. 가족이 그리웠고 또 여자친구가 그리웠다. 아무리 자주 전화를 해도 직접 보고 싶은 그리움은 절대 채워지지 않았다. 또 하나는 스스로 불러온 외로움이었다. 나는 모두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의도적으로 한국어를 쓰지 않다 보니 한국 친구들은 점점 내게 거리를 두었고 현지인들은 내 짧은 영어 실력을 견딜 정도로 한가하지 않았다. 대화를 나눈 지 정확히 10분 정도가 지나면 그들은 예의상 짓는 웃음이 분명한 표정으로 먼저 자리를 떴다. 나도 문제였다. 받은? 뭐라고를 연이어 3번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손사래를 치며 입을 꽉 다물고 말았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팀 홀튼이라는 카페에서 음료 주문을 했는데 종업원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줬더니 next, 다음이라고 말하며 뒷사람을 불렀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바보처럼 제대로 따지지도 못한 채 쓸쓸히 밖으로 나갔다. 그때 카페 앞에서 올려다본 하늘은 눈이 시릴 만큼 맑았다. 그래서 더 슬펐다. 그렇게 점점 자신감이 사라지자 끝도 모를 고독이 그 자리를 메웠다. 계속 혼잣말을 중얼거리게 되고 누가 내게 말을 걸면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리를 피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듀퐁역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돈 좀 주세요. 우리 동네 노숙자 아저씨였다. 나이는 50대 중반 정도 되었을까. 눈이 하나 없는 아저씨는 늘 같은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다. 평소처럼 그의 낡은 모자에 잔돈을 넣고 가려고 할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아저씨는 어디 가지 않을 거야. 아무리 내 영어가 형편없어도. 그때 나는 너무나도 외로웠다. 근처 식당에서 샌드위치를 2개 산 다음 아저씨 곁으로 갔다. 배고프시죠? 아저씨는 잠시 내 얼굴을 올려다보더니 땡큐 하면서 샌드위치를 집었다. 가까이서 보니 구멍 뚫린 아저씨의 왼쪽 눈이 더 끔찍했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용기가 났다. 옆에 앉아도 되나요? 갑작스러운 내 행동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저씨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너 이름이 뭐야? 아, 저요? 저는 초이라고 불러요. 그게 진짜 내 이름이야? 아니요, 최윤석인데 다들 발음하기 힘들어서 초이라고 지었어요. 아저씨 이름은요? 조지프야. 그렇게 우리는 콘크리트 바닥에 나란히 앉아 샌드위치를 먹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는지 조지프 아저씨는 허겁지겁 샌드위치를 먹었고 나중에는 내 콜라까지 탐냈다. 조지프는 54살이었다. 직업은 크레인 기사였는데 도박에 빠진 후로 아내가 떠나고 또 집도 잃었다고 했다. 급기야 6년 전부터 길거리에 나왔다고 했다. 안구 한쪽을 잃은 건 마약으로 인한 합병증 때문이었다. 조지프 이야기가 끝나자 나도 내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 적응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했다. 샌드위치 때문일까? 아니면 그도 나처럼 외로웠던 걸까? 아저씨는 먼저 일어나지 않고 내 어설픈 영어를 끝까지 들어주었다. 그날 그렇게 우리는 1시간 정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어스름이 지천으로 깔리는 저녁이 되자 조지프는 역사 안으로 들어갔고 나는 손을 흔들며 그를 배웅했다. 그날 이후 조지프와 나는 일주일에 3-4번 만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주로 내가 이야기를 했고 조지프는 들어주었다. 다행히 조지프는 내 이야기를 재미있어 했다. 특히 예전에 내가 드라마 엑스트라로 일했던 이야기를 좋아했는데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는 잇몸이 드러난 채로 깔깔깔 웃었다.
그 모습을 보니 나도 잃었던 활기를 되찾을 수 있었다. 게다가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조지프는 나보다 훨씬 영어를 잘했다. 50년 넘게 숙성된 영어였기에 그의 어휘는 나보다 풍성했고 발음도 정확했다. 가끔 내 발음이 이상할 때마다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덕분에 R 발음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청소년을 뜻하는 영스터라는 단어는 할아버지 세대나 쓰는 올드한 단어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다.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어쩌다 보니 원어민과 1대1 과외를 하게 된 셈이었다. 그것도 케밥, 샌드위치, 무스비라는 저렴한 수강료를 내고. 그 결과 어학원에서 배운 것보다 영어를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다. 물론 부작용도 있었다. 그에게 2달 넘게 배운 건 말 그대로 길거리 영어였다. 예를 들어서 How are you 대신 How is it going, man? 이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말끝마다 이상한 악센트를 붙였고 특유의 게으른 말투도 탑재해버렸다. 생긴 건 홍콩 은행에서 일하는 샌님처럼 생겼는데 말은 흑인 래퍼처럼 한다며 다들 나를 이상한 눈빛으로 보기 시작했다. 아저씨는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거예요? 글쎄다, 나도 몰라. 여기 계시면 무슨 생각을 많이 하세요? 오늘은 얼마를 모을 수 있을까? 그 돈으로 뭘 먹을까? 그런 생각? 그게 다예요? 머리 안 아파서 좋겠네요. 진심이었다. 조지프는 누구보다 평온해 보였으니까. 남들 바삐 움직일 시간에 그는 누구보다 느린 속도로 세상과 마주하고 있었다. 가끔 그와 함께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나도 그들 중 한 명이었다는 걸 잊을 때가 많았다. 남들보다 부지런히 살아야 해. 누구보다 영어를 빨리 배워야 해. 재촉하는 걸음만큼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었다. 그러면 뭐해? 행복하지 않은데. 일부러 한국인을 피하고 보고 싶은 사람들과 생이별을 하고. 나의 짙은 외로움은 스스로 만들어낸 그림자였다. 그해 12월, 나는 일정 때문에 뉴욕으로 가게 되었다. 토론토를 떠나는 마지막 날, 한국에서 갖고 온 내복을 선물로 드렸다. 더 추워지기 전에 조지프가 좀 더 따뜻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고마워, 잘 쓸게. 아저씨는 복불이 일어난 내복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더 좋은 곳을 사드리고 싶었지만 나는 지독히도 가난한 유학생이었다. 조지프는 잠시 고민하더니 나보고 따라오라고 했다. 어디를 가나 궁금했는데 우리가 도착한 곳은 지하철 안에 있는 라커룸이었다. 그는 거기서 내게 낡은 슬리퍼 하나를 건넸다. 나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조지프는 이렇게 말했다. 너한테는 구걸하고 싶지 않아. 그 말을 듣고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운동화를 벗고 신어보니 조금 크긴 해도 내게 잘 어울렸다. 그는 하나밖에 남지 않은 눈을 찡긋거리며 내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Take it easy, bro. 잘 지내, 형제여. 생각해보면 조지프는 내게 친구 이상의 존재였다. 그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 외로움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나를 야금야금 삼켜버렸을 테니까. 덕분에 조금 천천히 가도 된다는 것도, 또 누구보다 낮은 시선에서 바라본 세상도 반짝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끔 토론토 뉴스를 들을 때마다 조지프가 생각난다. 연락처를 주고받지 못하고 헤어진 게 아쉬울 따름이다. 아직도 듀퐁역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실까? 술 좀 적당히 드셔야 할 텐데 모쪼록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다. 나보다 2살 많은 엄니.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사랑의 괴로움을 몰래 감추고. 광주로 내려가는 길. 차창 밖으로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라디오에서는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온다. 이거 부른 사람이 누구였더라? 심수봉 그것도 몰라? 뒷자리에 앉은 아내가 핀잔을 준다. 아, 맞다. 익숙한 노래인데 순간 생각이 나지 않았다. 하긴 트로트를 잘 모르니까. 최근 다시 불어오는 트로트 열풍에 3355 모여 이야기할 때면 나는 애꿎은 볼만 긁었다. 룸미러를 보니 처음 들어보는 노래가 마음에 드는지 딸 현서는 고개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다. 그러고 보니 이 노래 누나가 참 좋아했었는데. 미연 언니? 응, 울엄니. 울엄니. 미연 누나랑 나랑은 20년 전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났다. 국제정치학회라는 다소 현학적인 타이틀의 학교였다. 학문에 전혀 뜻이 없었지만 형과 누나들이 만난 거 사준다고 꼬셔서 들어갔다. 거기에는 똑똑한 사람이 엄청 많았다. 이상주의, 현실주의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학자 이름이 다 나오고 칠판에 세계지도를 그리며 설명하는 학형까지 있었다. 내 지적 수준으로는 버거웠다. 그래서 때려치울까 싶다가도 세미나 끝나고 이어지는 뒤풀이가 너무 재미있어서 차마 관둘 수도 없었다. 다들 투머치 토커여서 세미나 시간에는 목에 핏대 드러날 정도로 논쟁을 펼치는데 나는 한마디도 못하고 계속 하품만 해댔다. 그때였다. 뿌연 시야 너머로 반대편에 앉아있는 누군가가 하마처럼 입을 쩍 벌리고 하품을 하고 있었다. 미연 누나. 나보다 2학년 높은 선배였다. 누나도 내 시선을 느끼고는 살짝 민망해했다. 괜찮아요. 나도 똑같은데요. 그런 의미로 나는 손으로 입을 가리지 않고 마치 MGM 로고에 있는 사자처럼 다소 과장되게 하품을 했다. 그 모습을 보고 누나는 깔깔깔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그게 우리의 첫 만남이었다. 2학년이 되자 나는 비교 정치학이라는 다소 따분한 수업을 들었는데 강의실에 가보니 미연 누나가 있었다. 반가웠다. 누나는 촤 이러면서 자기 옆자리를 가리켰다. 그렇게 한 학기 내내 우리는 나란히 앉아서 수업을 들었다. 나도 수업 태도가 별로 좋지 않은데 누나는 나보다 더 심했다. 태어났을 때부터 산소가 부족한 건지 붕어처럼 연신 뻐끔거리다가 이내 고개를 쳐박고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원래는 내가 먼저 와서 미리 자리를 맡아 놓는데 그날따라 누나가 먼저 와 있는 거다. 고개 숙인 채 열심히 책을 보고 있기에 예습이라도 하나 싶었는데 고개를 드는 누나 얼굴을 보니 시뻘겋게 익어 있었다. 뭐지? 어디 아픈가? 그때 코를 찌르는 술 냄새가 났다. 어휴, 누나 얼마나 마신 거야?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났다. 히히히, 빼갈 2병밖에 안 먹었다 왜? 수업 괜찮겠어? 라고 말하려는데 벨이 울렸고 조교와 교수님이 들어왔다. 살면서 그렇게 불편한 수업은 난생 처음이었다. 누나는 많이 취했는지 연신 헛구역질을 해댔는데 그럴 때마다 꼬릿꼬릿한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왔다. 주위 학생들은 이게 무슨 냄새야? 라고 계속 손을 저었고 누나는 신장개혁 풍선처럼 흐느적거리면서 자꾸 바닥에 키스를 하려고 했다. 나는 흔들거리는 누나의 어깨를 계속 잡아 자리에 앉혔다. 수업에 집중하는 건 사치였다. 그때였다. 어이, 거기! 수업 시간에 애정행각 좀 그만하지? 보다 못한 교수님이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아마 상체를 흔드는 우리 모습이 미국 하이틴 드라마에 나오는 불량 커플처럼 보였나 보다. 아, 죄송합니다. 고개를 조아리면서 눈을 찔끔 감을 때 옆에서 누나가 입을 열었다.
교수님, 얘 제 남자친구 아닌데요? 제 아들이에요, 아들. 잠시 후 누나와 나는 둘 다 수업에서 쫓겨났다. 고등학교 때에도 복도에 나와본 적이 없는데 테이프라도 있으면 누나 입을 미리 막아놨을 텐데 뒤늦게 후회되었다. 이게 뭐야, 누나? 아, 미안. 그런 의미로 누나랑 술 마실래? 콜 하면서 나가려는데 그때 자, 앞으로 너 내 아들 해라. 알겠지? 누나는 내 어깨를 붙잡고 그렇게 말했다. 아이고, 이 인간 주사도 가지가지하네. 술 깨면 오늘 일 다 까먹겠지 싶었지만 그 다음부터 누나는 나를 아들이라고 불렀다. 덕분에 나는 나보다 2살 많은 엄니를 갖게 되었다. 광주에 도착했다. 주말이라 차가 막혀서 5시간 넘게 걸렸다. 요한 형, 은정 누나, 성국이는 이미 식당에 와 있다고 했다. 우리는 떡갈비집에서 점심을 먹고 차 한 잔을 마시려고 이동하려는데 갑자기 쏟아지는 빗줄기에 발이 묶였다. 처마에 떨어진 빗방울을 야속하게 바라보다가 그냥 거기로 갈까? 요한 형이 말했다. 그래, 꽃이라도 사갈까? 됐어, 이미 많을걸. 아내의 말에 성국이가 답했다. 알았어, 그럼 거기서 봐. 그렇게 다들 비를 피해서 각자의 차로 흩어졌다. 나와 아내, 딸이 탄 차가 먼저 출발했고 곧바로 차 2대가 뒤따라왔다. 누나는 내 엄니가 된 다음부터 약속대로 맛있는 걸 많이 사줬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그렇게 수업 시간에 졸고 평소에도 푼숙이 철철 넘치면서도 미연 누나는 학점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받았다. 거의 모든 과목이 A+였다. 누나는 농담조로 자기가 천재라고 말하고 다녔는데 그게 진짜였구나 싶었다. 하긴 가끔 누나랑 이야기하다 보면 반짝거리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다. 결국 자타공인 천재 누나는 S사 물산에 입사했다. 남미에 가서 회의하고 유럽에서 무역한다고 했다.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예전만큼 자주 만날 수는 없었다. 중요한 해외 수주 프로젝트가 있어서 잠도 아껴서 잔다고 했다. 조금 멀리 있어도 자주 보지 못해도 나는 늘 마음으로 누나를 응원했다. 그렇게 3년이 지났다. 아들, 밥 먹자. 안 그래도 연락 한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누나에게 전화가 왔다. 거의 2달 만에 듣는 목소리라 반가웠다. 학생인 내가 분당까지 가도 되는데 누나가 신촌으로 온다고 했다. 나 휴직했어. 우리는 만나서 그동안 못 나눈 이야기를 몇 시간이고 떠들었다. 누나는 일이 힘들어서 잠시 휴식한다고 했다. 쉬는 동안 공부도 하고 여행도 다닐 거라고 했다. 지쳐서 그런가 전보다는 확실히 차분해진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예전의 왈가닥 모습으로 돌아왔다. 누나는 소개팅을 해달라고 졸랐고 나는 핸드폰에 저장된 형들의 얼굴을 한 명씩 보여줬다. 하지만 도리도리 잼잼의 연속이었다. 누나가 이렇게 얼빠인 줄 미처 몰랐는데. 이 차는 어디로 갈까 하다가 누나가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했다. 노래방에 가서 내가 랩이랑 발라드를 고르는 동안 누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트로트를 선곡했다. 요즘 노래 몰라? 나는 예전 노래가 좋더라. 그러면서 누나는 남행열차와 흑산도 처자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을 불렀다. 근데 이런 살면서 나만큼이나 노래를 못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 음치에다가 심각한 박치였다. 게다가 얼마나 뻔뻔한지 2절까지 다 불렀다. 아니, S물산에서 어떻게 버티었을까? 거기도 분명 회식 같은 게 있을 텐데. 그러거나 말거나 누나는 아들 앵콜 하면서 커다란 앞니를 드러내고 신나게 불렀다. 다시는 생각해서도 안 되겠지.
철없이 사랑인 줄 알았었네. 이제는 잊어야 할 그때 그 사람. 올라가는 길은 힘들었다. 비가 와서 그런지 땅이 질퍽했다. 반쯤 올랐을까 전에 못 보던 보라색 꽃이 보였다. 아마 친척들이 심었나 봐. 뒤에서 유한영이 말했다. 아, 그렇구나. 바뀐 게 많지 않았지만 매번 올 때마다 느낌은 색달랐다. 누군가의 손길, 온기가 제대로 느껴졌다. 은은한 꽃향기, 코끝에 감도는 부엽토 냄새를 맡으며 우리는 열심히 걸음을 재촉했다. 도착하자 은정 누나는 핸드폰을 꺼내 미연 누나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다. 아버님, 오랜만이에요. 저희 화순에 왔어요. 아따, 왔는가? 미리 말을 허지 그랬냐이. 아니에요. 비도 오고 그래서. 말을 혔다면 밥이라도 같이 였을 거인디. 괜찮아요. 이미 맛있게 먹었어요. 아버님, 며칠 전에 왔다 가셨어요? 그라지. 언니가 예쁘게 잘 있어서요. 그 사이 유한영과 나는 미연 누나에게 갔다. 성국이는 누나가 좋아하는 음료수를 올려놓았다. 엄니, 나 또 왔수다. 그동안 잘 있었어? 누나는 언제나 맑게 갠 얼굴로 우리를 반겨주었다. 2007년 4월 5일, 27살 그때 그 모습으로. 노래방에 가고 정확히 일주일 뒤였다. 자고 있는데 유한형에게 연락이 왔다. 미연이가 쓰러졌어.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다. 만우절도 지났는데. 서둘러 여자친구와 같이 삼성의료원으로 달려갔다. 미리 와 있던 유한영이 우리에게 병실을 알려줬다. 안에 들어가자 산소호흡기를 쓴 누나가 보였다. 몇 시간째 의식이 없다고 했다. 뒷머리가 풍선처럼 부풀어 있었고 가느다랗게 뜬 두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일주일 전에 트로트를 신나게 부르던 사람이, 밥 먹으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이 왜 저기에 누워있지? 침대에 있는 사람은 누나가 아니라 누나를 닮은 인형 같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급성 뇌출혈이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었지만 다들 오랜 과로 때문에 몸에 무리가 왔고 그래서 이러한 변이 생겼다고 추측했다. 누나. 더는 볼 수 없어서 두 손바닥으로 눈을 가렸지만 흘러내리는 눈물은 막을 수가 없었다. 어깨를 들썩이며 나는 미친 듯이 흐느꼈다. 여자친구는 내 어깨를 토닥거리며 말했다. 자기가 이러면 누나가 힘을 낼 수 없잖아.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누나. 부탁입니다. 하지만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틀 후 누나는 검은 문을 열고 우리에게 손을 흔들었다. 27살, 너무도 꽃다운 나이였다. 그날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욕조에 몸을 담그고 눈을 감았다. 물결을 타고 수조를 돌고 도는 열대어처럼 나는 버겁게 울음을 토해냈다. 중력은 그대로인데 나 홀로 하늘을 지고 있는 것처럼 무거웠다. 누나가 우리 곁을 떠난 지 벌써 14년이 되었다. 매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4월이 되면 우리는 이곳을 찾는다. 올 때마다 우리는 누나 곁에 도란도란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준다. 올해는 딸 현서가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했다는 것과 은정 누나가 회사에서 승진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누나는 우리 이야기를 말없이 재미있게 들어줬다. 누나, 지낼만 해요? 거기는 코로나 없지? 거기서도 술 먹고 용트림하는 거 아니지? 살다 보면 각인처럼 선명한 순간들이 있다. 수업 듣다가 쫓겨나던 우리의 모습,
서로 하품하다가 시선을 마주치며 깔깔깔 웃던 누나의 모습. A+ 맞았다고 어깨를 으쓱대던 모습. 노래방에서 트로트를 열창하던 모습까지. 좁은 하관으로 하회탈처럼 웃던 누나의 얼굴이 너무 보고 싶고 또 그립다. 왜 이렇게 빨리 떠났어요? 하지만 누나는 대답이 없다. 부슬부슬 내리는 빗발에 젖은 안경이 귤빛으로 산란할 뿐이다. 이제 나는 누나의 나이를 훌쩍 지나 9살 딸을 둔 아빠가 되었다. 예전에는 올 때마다 눈물을 흘렸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감정이 무뎌진다는 거? 아니면 참을성이 많아진다는 거?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주변을 정리하고 묘를 한번 쓰다듬는데 우산 위로 비가 후두둑 떨어진다. 엄니, 내년에 또 봐요. 누나에게 손을 흔들고 내려가 아내와 교대를 한다. 아내와 아내의 손을 잡은 딸이 질퍽질퍽한 땅을 딛고 열심히 올라간다. 넘어지면 안 될 텐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한참을 바라본다. 멀리서 아내와 딸에게 이리 오라고 손 흔드는 성국이의 모습이 보인다. 정자의 처마 끝에 서서 우산 끝으로 물웅덩이를 쿡쿡 찌른다. 연 분홍색 하늘을 푸른 어둠이 빠른 속도로 메워가고 있고 저 멀리 한 줄기 길고 검은 새떼의 행렬이 보인다. 까치일까? 까마귀일까? 누나가 사는 세상은 우리랑 비슷할까? 문득 궁금해진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예전 누나가 부르던 심수봉의 그때 그 사람을 흥얼거린다. 외로운 내 가슴에 살며시 다가와서 언제라도 감싸주었던 다정했던 사람. 안녕이란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지금은 어디에서 행복할까? 어쩌다 한 번쯤은 생각해줄까? 지금도 보고 싶은 그때 그 사람.